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히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산길이 찰나의 순간 하얗게 드러났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가녀린 여인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비탈길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곱게 수놓인 비단 치마는 이미 흙탕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으며 발에 맞지 않는 집시는 빗물에 불어터진 발가락을 옥죄어 왔다. 평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 넘겼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으며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의 객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었다. 네가 정령아비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이냐. 그토록 울어대더니 기어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빗소리에 섞여 귓가를 때리는 환청은 불과 몇 시즌 전 궁궐 대전에서 울려 퍼지던 평원왕의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평강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는 뺨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어린 시절 유난히 눈물이 많았던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아버지는 툭하면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농을 던지곤 했다. 철없는 아이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호랑이 곶감과도 같았으나 세월이 흘러 16이 된 지금 그 말은 지켜야 할 약속이자 신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혀버렸다. 고씨 가문의 상장군에게 시집가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농담으로라도 뱉은 말은 왕의 법도라며 바보 온달을 찾아가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배신감과 당혹감을 그녀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한마디는 천금과 같아야 하며 스스로 내뱉은 말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군주의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다. 천둥소리가 다시금 산을 뒤흔들자 평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젖은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대었다. 화려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평양성의 궁궐은 이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따뜻한 온돌방과 부드러운 이불, 입에 넣으면 녹아내리는 감미로운 음식들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지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은 날카로운 빗줄기와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깊은 산속의 공포뿐이었다. 하지만 평강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품속에 단단히 챙겨온 금팔찌와 보석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만이 그녀가 온달을 찾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미천이었다. 귀족들은 온달을 두고 밥 빌어먹는 바보라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지만 평강은 겉모습 뒤에 가려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 막연히 믿고 있었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소문으로만 듣던 온달의 집은 도성 밖 산비탈,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있다고 했다. 평강은 진흙에 빠진 신발을 억지로 끌어올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시장통의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떠들던 이야기 속에 단서가 있었다. 눈먼 노모를 봉양하며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는 그 바보의 오두막은 귀신도 피해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다.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기고 나뭇가지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궁에서 쫓겨나던 순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오며 다짐했던 결의가 꺾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딧불이처럼 가물거리는 것이 보였다. 평강의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귓전을 때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코를 찌르는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짐승의 굴에 가까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려앉았고 벽은 구멍이 숭숭 뚫려 바람이 드나들었다. 저곳이 바로 대고구려의 공주였던 자신이 평생을 의탁해야 할 곳이라는 사실에 잠시 현기증이 일었다. 궁궐의 마구간보다 못한 처참한 광경이었지만 평강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다. 이곳이 나의 왕궁이며 저 허름한 문 너머에 있는 사내가 나의 지아비가 될 사람이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낡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불빛이 잠시 흔들렸다. 평강은 젖은 옷매를 가다듬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러나 예의를 갖추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산속의 공기를 갈랐다. 그 소리는 닫혀있던 온달의 세상과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평강의 운명이 충돌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만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경계의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평강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날이 저물고 비가 거세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타고난 기품과 위엄이 서려 있는 목소리가 얇은 문종이를 뚫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사람이 올 곳이 아니오. 귀신이 아니라면 썩 물러가시오. 그것은 소문 속의 어눌한 바보의 말투가 아니었다. 잔뜩 웅크린 맹수가 낯선 침입자를 향해 내뱉는 경고와도 같았다. 평강은 그 목소리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다. 세상이 말하는 바보 온달, 그 껍데기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았다. 차갑고 거친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이제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며 처마 끝을 때렸다. 평강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러나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맑으면서도 깊은 야성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눈이 하얗게 먼 노파가 불안한 듯 허공을 향해 손을 젓고 있었다. 평강은 그 광경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흙투성이가 된 비단신이 낡은 멍석 위에 닿는 순간 고구려의 역사를 새로 쓸 기이한 인연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물러가라. 내 인연 썩 물러가지 못할까. 사람의 탈을 쓴 여우 귀신이 분명하구나. 온달은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공포로 허옇게 뒤집혀 있었고 거대한 덩치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비에 젖어 착 달라붙은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한밤중에 그것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속 오두막에 나타났으니 세상 물정 모르는 그의 눈에는 영락없는 요물이거나 사람의 간을 빼먹으러 온 구미호로 보일 법도 했다. 평강은 날카로운 작대기 끝이 자신의 코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찔한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자락을 부여잡고 방 한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비록 행색은 초라해졌을지언정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밴 왕실의 기품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온달의 겁에 질린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었다. 나는 귀신도 요물도 아니다. 나는 고구려의 공주 평강이며 너의 아내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평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고 천둥 소리마저 잠재울 만큼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온달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오히려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공주라니, 귀신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구중궁궐에 계셔야 할 귀하신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겠느냐. 나를 홀려 잡아먹으려는 수작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온달이 다시금 작대기를 들어 올리려는 찰나 구석에서 잠자코 있던 노파가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몸을 일으켰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청각과 후각은 짐승처럼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노파는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휘젓더니 킁킁거리며 낯선 방문객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달아, 멈추거라. 귀신이 아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지만 아들을 제지하는 힘은 단단했다. 비릿한 피냄새나 노린내가 나지 않는구나. 대신 향긋한 분 냄새와 귀한 비단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이분은 필시 귀한 집 따님이 맞다. 노파는 더듬거리며 평강에게 다가왔다. 거칠고 투박한 노파의 손이 평강의 젖은 손을 잡았다. 나무 껍질처럼 거친 손바닥이 평강의 부드러운 살결을 스치자 노파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아이고, 이리도 고운 손을 가진 분이 어찌 이 험한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내 아들이 어리석어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노파는 본능적으로 상대가 범접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임을 깨닫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제야 온달도 엉거주춤 작대기를 내리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평강을 훑어보았다. 평강은 황급히 몸을 굽혀 노파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공주가 아닙니다.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고 출궁한 죄인이자 갈 곳 없는 신세입니다.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장 이 산속에서 얼어 죽거나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평강의 절박한 호소에 노파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왕이 농담으로 던졌던 말을 진담으로 믿고 찾아온 공주라니 천지개벽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문 밖에 몰아치는 비바람 속으로 이 가냘픈 여인을 내쫓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젖은 아랫목을 내어주었다. 누추하여 앉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으나 일단 젖은 옷부터 말리시지요. 달아, 못하느냐? 어서 불을 지피지 않고. 온달은 여전히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어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밤 평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눅눅한 멍석 위로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살을 파고들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 뚝뚝 떨어졌다. 옆에서는 온달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노파는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평강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곱디고 온 손톱 밑에는 이미 진흙대가 끼어 있었고 비단옷은 넝마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인가?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따뜻한 온돌과 기름진 음식이 그리워 목구멍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스스로 선택한 가시밭길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친 아버지에게 영영 패배자로 기억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온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멍청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아내야만 했다. 반드시 저 사내를 세상이 우러러보는 대장부로 만들어 보이겠다고. 평강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맹세했다. 날이 밝자마자 평강은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가 품속에서 주섬주섬 꺼내놓은 금팔찌와 옥비녀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온달과 노파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들을 팔아 집을 고치고 살림을 장만해야겠습니다. 평강은 단호하게 말했다. 온달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이게 다 뭐요? 돌멩이요? 아니면 먹는 거요?
그의 천진난만하다 못해 어리석은 질문에 평강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은 당신과 저, 그리고 어머님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줄 미천입니다. 평강은 가장 값나가는 금비녀 하나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온달을 앞세워 산 아래 장터로 향했다. 시장은 시끌벅적했다.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와 그 뒤를 따르는 귀티나는 여인의 조합은 단번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저기 봐, 바보 온달 아니야? 뒤에 있는 여자는 누구지? 꼭 선녀 같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평강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다. 그녀는 가장 큰 포목점과 곡물상을 찾아가 거침없이 거래를 시작했다. 상인들은 처음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인이라 여겨 값을 후려치려 했지만 평강의 서슬퍼런 눈빛과 조리 있는 말솜씨에 기가 눌려 제값을 쳐줄 수밖에 없었다. 궁궐살림을 총괄하던 상궁들의 어깨 너머로 배운 셈법과 안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쌀과 소금, 무명천, 그리고 온달에게 입힐 튼튼한 옷감과 밭을 일굴 농기구를 샀다. 돌아오는 길 온달의 지게에는 난생 처음 보는 곡식과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온달은 연신 싱글벙글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색시야, 이게 정말 다 우리 거란 말이냐. 오늘 저녁에는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거냐. 온달이 해벌쭉 웃으며 묻자 평강은 처음으로 그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서방님, 이제 매일 쌀밥을 드시게 해드릴 것입니다. 대신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온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바보라 놀림만 받던 그에게 처음으로 존대해주는 사람이, 그것도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그는 지게의 무게도 잊은 채 공중공중 산길을 뛰어올랐다. 그날 저녁 무너져가던 오두막에서는 몇 년 만에 하얀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평강은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하얀 팔을 드러낸 채 서툰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핑 돌고 얼굴은 그을음 투성이가 되었지만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밥물 소리는 그 어떤 궁중악기 연주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갓 지은 밥을 상에 올리자 노파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통곡을 시작했다. 내 평생 죽기 전에 쌀밥 구경을 다시 할 줄이야.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노파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평강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온달 역시 허겁지겁 밥을 퍼넣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평강의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이었다. 배를 채운 후 평강은 온달을 앉혀두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방님,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온달은 배를 두드리며 나른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할 일, 잠이나 자면 되지. 무슨 할 일이란 말이오? 평강은 시장에서 사온 빗자루와 걸레를 그의 앞에 던져주었다. 집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씻으셔야 합니다. 짐승처럼 살던 지난 날은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은 말을 한 필 사올 것입니다. 온달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평강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자 슬그머니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온달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을 이끌어줄 주인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마당에서 바보 온달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쓸고 닦기 시작했다. 평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평양성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초라한 오두막에는 이제 막 희망이라는 작은 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평양성 장터 바닥을 휩쓸고 다녔다. 귀신 들린 집에 사는 바보 온달이 산속 여우에게 홀려 장가를 들었다는 둥. 그 색시가 쫓겨난 공주라는 둥.
실없는 소리가 저작거리의 안주가 되었다. 그러나 평강은 세간의 입방아 따위에는 귀를 닫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튿날 평강은 온달을 데리고 우시장으로 향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말들의 열기와 배설물 냄새가 진동하는 시장 한복판에서 평강의 시선은 튼튼하고 기름진 명마들이 아닌 구석에 처박혀 죽음을 기다리는 병든 말을 향해 꽂혔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털이 빠져버린 그 말은 상인들에게조차 버림받아 도살장으로 끌려갈 처지였다. 이 말을 사겠습니다. 평강이 금부치를 내밀며 말하자 말 장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 댁이 정신이 나간 게요? 이건 걷기는커녕 당장 내일 숨이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놈이요. 고깃값이나 하려나 모르겠소만 주변의 구경꾼들이 킬킬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평강은 개의치 않고 고삐를 쥐었다. 온달은 불안한 눈빛으로 평강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다. 색시야, 저놈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내가 업고 가야 할 판인데 왜 저런 비실이를 사는 게냐? 평강은 온달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서방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준마의 혈통을 타고났으나 주인을 잘못 만나 굶주리고 병든 것뿐입니다. 정성을 다해 돌보면 천하를 달리는 명마가 될 것입니다. 마치 서방님처럼 말입니다. 그날부터 오두막 마당은 훈련장으로 변했다. 평강은 낡은 서책을 구해와 밤마다 온달에게 글을 가르쳤다. 처음 붓을 쥔 온달의 손은 소뚜껑만 해서 얇은 붓대가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아이고, 나는 머리가 돌이라 이런 건 도무지 모르겠소. 그냥 나무나 해오는 게 편하오. 온달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할 때마다 평강은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글을 달랬다. 장군이 되려면 모에만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병법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만인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온달은 울며 겨자먹기로 천자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꽉 막힌 듯 보였던 그의 머리는 한번 트이기 시작하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다. 바보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총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글 공부가 끝나면 육체를 단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평강은 온달의 타고난 신체 조건에 주목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통뼈, 산을 오르내리며 다져진 다리 근육은 무인으로서 최적의 조건이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힘을 쓰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평강은 그에게 검을 쥐어주는 대신 병든 말을 돌보는 일을 먼저 시켰다. 말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자는 전장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온달은 매일 산을 넘나들며 꼴을 베어다 말을 먹이고 맑은 물을 길어와 씻겼다. 정성이 통했는지 비실대던 말은 날이 갈수록 살이 오르고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말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만큼 온달의 몸도 변화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지고 멍했던 눈동자에는 초점이 잡혔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평강은 비로소 온달에게 목검을 쥐어주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저 나무를 적이라 생각하고 베어보십시오. 온달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칼을 휘둘렀다. 힘만 앞세운 칼질은 허공을 가를 뿐 날카로움이 없었다. 평강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칼은 팔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운과 허리의 회전, 그리고 단전의 호흡으로 베는 것입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온달의 자세를 고쳐주었고 온달은 손바닥이 터져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묵묵히 칼을 휘둘렀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바닥을 적실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고 싶은 사내의 야망이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산 중턱에서 온달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평강은 바위 뒤에 숨어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 그녀가 가르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온달은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흡. 짧은 기합 소리와 함께 목검이 허공을 갈랐다. 둔탁한 소리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굵은 참나무 가지가 부드러운 두부처럼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 한 번의 군더더기 없는 일격이었다. 온달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위로 희열이 번져갔다. 훌륭하십니다, 서방님. 평강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박수를 보냈다. 온달은 화들짝 놀라며 검을 거두었다. 색시야, 내가 정말 해낸 것이냐? 평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와 그의 땀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보십시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할 대장군감이십니다. 온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조롱과 멸시 속에 살았던 그에게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는 와락 평강을 껴안았다. 그의 품은 더 이상 나약한 겁쟁이의 것이 아닌 단단하고 든든한 사내의 품이었다. 고맙다, 평강아. 네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내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이 칼을 쓰겠다. 그날 이후 온달의 무예는 일취월장했다. 그는 이제 목검이 아닌 진검을 들고 산을 누볐다. 시장에서 사온 병든 말은 윤기가 흐르는 흑마가 되어 온달과 호흡을 맞췄다. 온달이 말에 올라타 활시위를 당기면 백보밖의 표적도 어김없이 꿰뚫렸다. 산짐승들도 그의 기세에 눌려 피해 다닐 정도였다. 소경인 노모조차 아들의 발소리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달아. 내 발걸음 소리가 묵직하면서도 날렵하구나. 마치 범이 걷는 것 같다. 어머니의 말에 온달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평강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온달에게 겸양을 가르쳤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칼집 속에 있을 때 더욱 빛나는 것이 진정한 검입니다. 온달은 낮에는 여전히 어수룩한 나무꾼 행세를 하며 산을 내려가 장작을 팔았고 밤이 되면 산속의 지배자가 되어 무예를 닦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부르며 혀를 찼지만 온달은 그들의 비웃음마저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져 있었기에 작은 돌멩이 같은 조롱 따위는 아무런 생채기도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성 곳곳에 방이 붙었다. 다가오는 3월 3일 낭랑 언덕에서 왕실 주간 사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무인들과 귀족 자제들이 실력을 겨루는 자리이자 왕이 직접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평강은 장터에서 그 방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낡은 오두막의 문을 열자 마당에서 검을 닦고 있는 온달의 듬직한 등이 보였다. 이제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었다. 평강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폐물을 꺼내 들었다. 온달에게 입힐 갑옷과 말을 치장할 안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닌 벅찬 기대감 때문이었다. 서방님. 평강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온달이 고개를 돌리자 평강의 눈빛이 샛별처럼 빛났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세상이 바보 온달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될 때가 왔습니다. 온달은 말없이 검을 들어 올렸다. 서슬퍼런 칼날 위로 비친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바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기운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낭낭의 언덕. 그곳에서 울려 퍼질 포효를 준비하며 온달과 평강.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낭낭 언덕의 바람은 거세고 차가웠으나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사냥터에 모인 수천 군중의 열기였다. 둥둥둥 천지를 진동시키는 북소리와 함께 평원왕의 깃발이 높이 솟아오르자 화려한 갑주로 치장한 귀족 자제들과 무관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말발굽이 일으키는 뿌연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들이 윙윙거리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허공을 갈랐다. 평원왕은 높은 단상에 앉아 근심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위풍당당한 군세였으나 그의 눈에 비친 귀족들의 무예는 화려하기만 할 뿐 실속이 없었다. 쫓기는 짐승 하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우왕좌왕하거나 서로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다투는 추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왕은 혀를 차며 술잔을 기울였다. 북방의 정세가 심상치 않은 이 시국에 나라를 지킬 제목이 이토록 없단 말인가. 그때였다. 혼란스러운 사냥터 한 구석에서 칠흑 같은 털을 가진 말 한 필이 번개처럼 튀어나갔다. 그 위에 올라탄 사내는 값비싼 갑옷 대신 낡고 투박한 가죽 덧옷을 입고 있었지만 말과 한 몸이 된 듯한 기마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는 다른 사냥꾼들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서둘러 화살을 낭비하지 않았다. 마치 바람의 결을 읽는 독수리처럼 침묵 속에 사냥감을 응시하며 말의 속도를 조절할 뿐이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성난 기세로 튀어나와 병사들을 들이받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정 5이 달라붙어도 제압하기 힘든 괴수였다. 귀족들은 겁에 질려 말머리를 돌리기 바빴고 화살들은 멧돼지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한 채 튕겨나갔. 순간 검은 말을 탄 사내가 멧돼지의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 질주했다.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번뜩였다. 사내는 말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허리춤에서 활을 꺼내 들었고 눈 깜짝할 새에 시위를 당겼다. 피웅.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린 직후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멧돼지가 꼬꾸라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화살은 정확히 멧돼지의 미간을 관통해 뇌수를 파괴했다. 단 한 발이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사내는 말에서 뛰어내려 멧돼지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말에 올라타 유유히 사라지려 했다. 그 압도적인 무력과 침착함에 평원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자를 당장 내 앞으로 불러오라. 왕의 명을 받은 호위무사들이 사내를 에워싸고 단상 앞으로 데려왔다. 가까이서 본 사내의 풍채는 실로 장대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왕을 똑바로 쳐다보는 맑고 강인한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평원왕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네 솜씨가 가히 일당백이로다. 이름이 무엇이며 어느 가문의 자제이냐.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에서 내려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의 이름은 온다리옵니다. 순간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갔다. 온달?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인가? 설마 저 늠름한 장수가 그 얼간이일 리가 없다. 비웃음과 경악이 뒤섞인 소음 속에서 평원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던 왕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울보 공주를 달래며 했던 농담, 그리고 그 말을 지키겠다며 궁을 뛰쳐나간 딸 평강의 모습.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물었다. 네가 정녕 내 딸 평강이 선택한 그 온달이란 말이냐? 온달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공주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나라를 위해 이 힘을 쓰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저 짐승은 폐하께 바치는 제 충심이자 공주님의 눈물에 대한 증명입니다. 평원왕은 말문이 막혔다. 바보라 천대받던 사내가 천하제일의 무장이 되어 돌아왔고 철없다고 여겼던 딸은
사람을 알아보는 해안을 가진 현무가 되어 있었다. 회한과 감동이 뒤섞여 왕의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찰나, 먼 산마루에서 봉화가 피어오르고 급박한 전령의 말발굽 소리가 사냥터의 정적을 깼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요동성이 함락 위기라고 합니다. 사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평화로운 사냥 노름은 끝났다. 귀족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왕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 훈련되지 않은 병사들로 저 흉포한 적들을 어찌 막는단 말인가. 그때 온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주저하는 기색 없이 왕을 향해 외쳤다. 폐하, 소인에게 선봉을 맡겨 주시옵소서. 제가 가서 적들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무관들조차 꼬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오직 온달만이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평원왕은 그를 응시했다. 더 이상 바보 온달은 없었다. 그곳에는 고구려를 구할 영웅만이 서 있었다. 왕은 허리춤에서 자신의 검을 풀어 온달에게 던져주었다. 가라. 가서 너의 용맹을 천하에 떨치고 돌아오라. 내 너를 믿겠다. 온달은 왕이 하사한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햇살을 받은 칼날이 서슬퍼런 빛을 뿜어냈다. 온달은 곧장 군막으로 달려가 갑옷을 챙겨 입었다. 그가 출정 준비를 마치고 나오자 군중 틈에 숨어 그를 지켜보던 평강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물 대신 굳건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승리하여 돌아오시는 길이 곧 우리가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평강은 온달의 갑옷 매듭을 단단히 조여주며 손을 꼭 잡았다. 온달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맹세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와. 너를 당당히 왕실의 여인으로 복귀시키겠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짧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사냥을 알리는 흥겨운 소리가 아닌 죽음을 각오한 진군의 북소리였다. 온달은 말에 올라타 고삐를 거머쥐었다. 전군 나를 따르라. 그의 호령 소리가 낭낭 언덕을 뒤흔들었다. 온달이 선두에서 말을 달리자 겁에 질려있던 병사들도 덩달아 용기를 얻어 함성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다. 검은 말을 탄 온달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 장군과도 같았다. 그는 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적을 섬멸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만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흙먼지 속에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평강은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보라 놀림받던 그가 구국의 영웅이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이제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온달의 진정한 전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개선과 갈쉔과 평양성 높은 성벽을 넘어 하늘 끝까지 메아리쳤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사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그 선두에는 황금빛 갑주를 입은 온달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몰고 있었다. 백성들은 길가로 쏟아져 나와 온달 장군 만세, 고구려 만세를 외치며 꽃가루를 뿌렸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추앙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온달의 뒤를 따르는 마차에는 평강공주가 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긴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하고 깊은 미소였다. 궁궐 대전 앞 평원왕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온달을 맞이했다. 왕의 체면도 위엄도 잊은 채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위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장하다, 참으로 장하다. 네가 진정 내 나라를 구하고 내 딸을 살렸다. 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온달의 투박한 손등을 적셨다. 온달은 황공하여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왕은 그를 굳세게 일으켜 세우며 곁에 선 평강을 바라보았다. 평강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의 해안이 아니었다면 나는 천하의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를 뻔하였다. 내가 옳았다. 너희 부부가 보여준 믿음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평원왕은 딸을 품에 안고 그동안의 회한을 토해냈다. 평강 역시 아비의 품에서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그간의 서름을 씻어내렸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고 아름다운 무희들의 춤사위가 이어졌다. 온달은 대장군의 직위를 하사받았고 평강은 다시 공주의 신분을 회복하여 온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귀족들은 앞다투어 술잔을 올리며 아첨을 떨었고 온달의 무용담을 칭송하기 바빴다. 그러나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앉아있는 두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을 느꼈다. 이 눈부신 영광과 시끌벅적한 환호 속에는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고요함과 소박한 행복이 없었다. 연회가 파할 무렵 온달과 평강은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두고 수수한 평복으로 갈아입었다. 호위무사들을 물리친 채 두 사람은 달빛에 의지하여 말을 타고 궁을 빠져나왔다. 그들이 향한 곳은 평양성 내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닌 바로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산비탈의 낡은 오두막이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마당과 기울어진 처마는 여전했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의 땀과 눈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치열했던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기억하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제가 이 문을 두드렸을 때를요. 평강이 삐걱거리는 캔마루에 걸터 앉으며 물었다. 온달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나는 그때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간이 콩알만 해졌었지. 내 평생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궁궐의 아악 소리보다 훨씬 더 맑고 청량하게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온달은 평강의 손을 잡고 거칠어진 손마디를 어루만졌다. 공주님, 아니 여보, 고맙소. 모두가 나를 바보라 부르며 돌을 던질 때 당신만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었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산속을 헤매는 짐승으로 살다 죽었을 것이오. 평강은 고개를 저으며 온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본래 진흙 속에 묻혀있던 보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진흙을 닦아낸 것뿐입니다. 서방님의 착한 심성과 우직한 끈기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노력했다 한들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강은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다. 진정한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방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